형, 정말 미안한데요. 결혼식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공장 그게 동생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결혼식 2주 전이었죠.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답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매달 5일 제 통장에서 7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 명의 계좌로요. 이체 내역엔 항상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비. 시작은 대학 입학금이었습니다. 20살 때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죠. 성준이 대학 등록금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내가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였죠. 새벽 2시에 퇴근해서 오전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 손에 기름때가 배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형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송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를 거의 다 털어서 보냈죠.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민아, 정말 고맙다. 나중에 꼭 갚을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5일마다 같은 요청이 왔죠. 처음엔 이번 달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만 더였고요.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반지하 원룸에 살았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 창문을 열면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곳이었죠. 겨울엔 습기 때문에 이불이 눅눅했고 여름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월세가 30만 원이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을 보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월급 180만 원, 월세 30만 원, 송금 70만 원, 식비 40만 원. 남는 건 40만 원 정도였죠. 통신비, 교통비, 잡비를 빼면 저축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새벽 2시 공장 문을 나서면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곤 했죠.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끝나겠지.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송금은 계속됐습니다. 28이 되던 해 성준이가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이었죠. 아버지는 전화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준이가 드디어 대기업에 들어갔다. 내 덕분이야, 성민아.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이제 끝나겠구나. 하지만 다음 달에도 송금 요청이 왔습니다. 성준이가 아직 수습이라 월급이 적어서 말이야.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 또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계산해 봤어요. 8,400만 원. 제 삶의 10년이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반지하 방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습기 얼룩이 번진 천장, 벽에 붙은 곰팡이 자국, 창밖으로 들리는 발소리. 이게 내 인생이구나.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물으셨습니다. 성민아, 밥은 잘 챙겨 먹니? 요즘 많이 힘들지? 따뜻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송금에 대해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은 것처럼. 명절 때면 집에 갔습니다. 부모님 댁은 30평대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밝았죠. 거실 소파는 새 걸로 바뀌어 있었고 TV도 최신형이었습니다. 성민아, 왔니? 어서 들어와.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성준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형,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멀쩡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식탁에 둘러앉으면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많이 먹어, 성민아. 너 요즘 살 많이 빠진 것 같다. 어머니는 계속 반찬을 제 앞에 놓으셨죠.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먹었습니다. 성준이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저희 팀에서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상도 받았고요. 밝게 웃으며 말했죠. 대단하네. 축하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성준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 그치, 성민아? 네, 아버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저 형이라는 이름표를 단 배경이 아닐까? 그들의 행복한 식탁을 채우는 엑스트라 같은. 그래도 가족이잖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형, 저 다음 달에 자동차 바꾸려고요. 신차로요. 그래, 좋겠다. 형도 차 사세요. 출퇴근할 때 편할 텐데.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형, 너무 절약하지 마. 돈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성준이는 농담처럼 말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23만 원. 다음 주면 월세 내야 하는데 창밖으로 흐르는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건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원망도 안 들었죠. 그저 무감각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겠지. 형이니까, 장남이니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분노는 에너지가 필요했고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송금은 계속됐고 제 삶은 그대로였죠. 반지하, 야간 근무, 담배 한 대. 반복. 이게 내 몫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까지는요. 31살 여름이었습니다. 성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저 결혼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정말? 축하해. 네, 형. 다음 달에 예식장 예약했어요. 형도 꼭 오셔야 해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아, 성준이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말이야. 그 순간 알았습니다. 또구나. 얼마나 필요하세요? 예식장 계약금이랑 혼수 준비하는데 1,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500만 원. 제 연봉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없는데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 내 명의로.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죠. 성민아, 내 동생 결혼인데 형으로서 도와줘야지. 네. 고맙다, 아들. 역시 넌 믿을만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형으로서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형이라서 당연한 건가? 장남이라서 감당해야 하는 건가? 아니야. 가족이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신용등급이 괜찮으시네요. 1,500만 원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5.8%고요. 상환 기간은요? 3년으로 하시면 월 4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45만 원. 지금도 빠듯한데 거기에 45만 원이 더 나가면 그래도 어쩌겠어. 동생 결혼인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통장에 1,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 계좌로 이체했죠. 이제 끝이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2주 뒤 성준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신혼집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요. 5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요? 뭐? 꼭 갚을게요. 제가 월급 받으면 바로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형, 안 되세요? 알았어. 보낼게. 감사합니다, 형.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엔 통화 종료라는 문구만 떠 있었죠. 5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통장 잔고 8만 원. 대출은 이미 한도 끝까지 받았고, 그날 밤 회사 동료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미안한데 5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겨서. 동료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 요즘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500만 원을 받아서 다음 날 바로 성준이한테 보냈습니다. 형,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형 덕분에 신혼집 계약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나는 뭐지? ATM기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전히 화는 안 났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죠. 이게 내 역할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준이는 매일같이 신나 있었죠. SNS엔 예식장 사진, 드레스 사진, 청첩장 디자인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고요. 저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척들한테는 다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심지어 먼 친척들한테도요. 아직 안 보낸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청첩장은 없었죠. 저는 성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청첩장 언제 보내줄 거야?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왔습니다. 형, 그게 통화 좀 할까요? 응, 전화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러웠죠. 형,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결혼식에 형은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장인어른 쪽 하객들이 좀 까다로우셔서요.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기면 곤란하거든요. 설명해야 할 일.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설명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형이 반지하 사는 거, 공장 다니는 거, 그런 거 알면 좀 그렇잖아요. 성준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성준이의 숨소리가 들렸죠. 형, 이해해 주시죠? 응. 감사합니다, 형. 형은 역시 마음이 넓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만 바라보면서요. 설명해야 할 일.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가족 행사에 불러서는 안 되는. 체면을 깎아내리는. 그날 밤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11년간 보낸 돈 9,400만 원. 대출 잔액 1,350만 원. 월 상환금
45만 원 동료한테 빌린 돈 분할 상환 20만 원. 제 월급 180만 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쓰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었죠. 그런데 신기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다음 날 새벽 근무를 나갔습니다. 공장 기계 소리가 울렸죠. 쇳소리, 용접 불꽃, 기름 냄새.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손을 움직이고 부품을 조립하고 검수하고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죠. 새벽 3시. 하늘은 까맣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기록하자. 무엇을요? 모든 것을요. 송금 내역, 대출 서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제가 걸어온 11년을 사라지지 않게 증명할 수 있게 누군가 내가 뭘 했는데? 라고 물어도 보여줄 수 있게. 이건 내 삶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성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어머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성준이 결혼식 말인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성준이가 내한테 얘기했지?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내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장인 쪽 체면도 있고 해서. 알아요, 어머니. 나중에 따로 밥이라도 먹자.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죠. 말리지도 않았고요. 나중에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나중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결혼식 3일 전 성준이의 SNS에 리허설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웨딩홀, 꽃장식, 예쁜 신부. 댓글엔 부러움이 가득했죠. 완전 로맨틱하다. 부럽다 진짜 유유. 축하해. 저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덮었죠. 그날 밤 11년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132건, 총 9,400만 원. 대출 서류 1,500만 원. 문자 메시지. 형, 고마워요. 형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형 덕분에 결혼해요. 모든 걸 스캔했습니다. PDF 파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1년의 기록. PDF.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함 같은 거였죠. 이제 남았다. 사라지지 않게요. 결혼식 하루 전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샀습니다. USB를 그 안에 넣었죠.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성준아, 축하한다. 이건 형이 지난 11년 동안 내게 보낸 선물 목록이야. 잊지 않길 바라. 편지를 접어서 상자에 함께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죠. 그리고 포장지로 감쌌습니다. 리본도 달았고요. 선물처럼 보이게. 누가 봐도 축하 선물처럼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내일이면 끝난다. 뭐가 끝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는 끝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웨딩홀 앞에 서 있었죠. 그랜드 웨딩홀. 화려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입구엔 하객들이 드나들고 있었고요. 손에는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리본으로 포장된 선물 같은
무게는 가벼웠어요. 하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죠. 11년의 무게였으니까요. 입구 앞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하객분이세요? 신랑 측이신가요? 신부 측이신가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꽃장식,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클래식이었죠. 하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웨딩홀 문 앞까지 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죠. 안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신랑 신부 대기실 쪽에서 성준이가 보였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으면서 누군가와 악수하고 있었죠. 행복해 보이네. 정말로요. 그 옆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새 양복을 입으셨더군요. 누군가에게 인사하며 웃고 계셨죠. 예, 아들 녀석이 잘 커져서 다행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도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계셨죠. 연분홍색이었습니다. 성준이 옆에 서서 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웃으면서요. 다들 행복하네.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50분. 식은 2시의 시작이었습니다. 10분 남았네. 하객들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 드레스 입은 사람들, 다들 축하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들어갔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기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1시 55분. 식이 곧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신랑 박성준, 신부 김지연 씨의 결혼식이 곧 시작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착석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무 상자를 들고 웨딩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입장 음악이었어요. 신랑이 먼저 들어왔죠. 성준이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뒤로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요. 아름다웠죠. 성준이는 신부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축하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식이 진행됐어요. 주례사, 서약, 반지 교환.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리고 축사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단상에 오르셨어요. 마이크를 잡으셨죠. 오늘 제 아들 성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바라봤죠. 많은 일이 있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제가 보낸 9,400만 원도 그 많은 일 중 하나였을까요? 식이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가 퇴장했어요.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곧 피로 연장으로 이동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복도로 나왔습니다. 피로 연장 입구 옆에는 축의금함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선물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가져온 선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나무 상자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리본으로 포장된 예쁜 선물처럼요. 누가 봐도 축하 선물 같았죠. 하지만 안에 든 건 달랐습니다. 11년의 기록, 132건의 송금, 9,400만 원의 증명,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USB 안에는 PDF 파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짧은 영상 하나가 더 들어 있었죠. 3분짜리. 제가 직접 찍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건 숫자들이었어요. 송금 내역, 날짜, 금액, 그리고 마지막엔 한 문장. 형이라서 당연한 건가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음악도 없었고요. 그냥 숫자와 문장만 흘러가는 영상이었죠. 그걸 성준이가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중에 집에 가져가서 열어볼 테고, 그때쯤 저는 이미 떠난 뒤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남겼다는 거였으니까요. 피로 연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죠. 성준이와 신부는 단상 위에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랑 신부를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영상?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성장 앨범 영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화면에 뜬 건 엑셀표였습니다. 날짜, 금액 메모. 2014년 3월 5일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대학 등록금. 2014년 4월 5일 마이너스 70만 원 마이너스 생활비. 2014년 5월 5일 마이너스 70만 원 마이너스 생활비. 숫자가 차례로 흘러갔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영상이지? 진행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갔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매달 5일. 70만 원. 끊임없이 이어지는 숫자들. 중간중간 큰 금액도 보였죠. 2018년 9월 마이너스 300만 원 마이너스 자동차 구입 지원. 2020년 2월 마이너스 500만 원 마이너스 전세자금. 2025년 3월 마이너스 1,500만 원 마이너스 결혼자금.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계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총 송금액 9,400만 원. 기간 2014년 3월 2025년 3월 11년. 송금인 박성민. 흰 바탕에 검은 글씨. 딱 5초간 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엔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형이라서 당연한 건가요? 음성은 없었어요. 음악도 없었죠. 그냥 문장 하나만 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어요. 웨딩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대체 뭐였어? 신랑 형이 보낸 돈이라고? 9천만 원이라고?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형? 성준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죠. 형? 잠깐만요. 성준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턱시도가 구겨져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고요. 저는 성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형,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성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제 결혼식을 망쳐놓고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성민아, 내가 이럴 수가 있니? 목소리가 떨리셨죠. 가족이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나?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송금은 이번 달부터 중단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죠. 뭐, 11년 동안 보냈으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대출 1350만 원은 성준 씨가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준 씨 결혼 자금으로 쓴 돈이니까요. 성준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형, 그게 무슨...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갔죠.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아, 당장 돌아와. 형?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5월의 오후였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끝났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쪽으로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노트북.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죠. 반지하 방을 둘러봤습니다. 11년을 산 공간이었습니다. 습기 얼룩진 천장, 곰팡이 핀 벽 모서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목. 이제 안녕.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나가겠습니다. 갑자기요?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한 달 전에 말씀하셔야. 괜찮습니다. 보증금은 안 받아도 돼요. 네. 그냥 제 월세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세입자 관리비에 보태주세요.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봤어요. 텅 빈 공간이었죠.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고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역행이었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 가고 싶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짐을 끌고 해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고시원을 구했죠. 월 35만 원.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그날 밤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모래를 밟으며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카페, 배송센터. 닥치는 대로 지원했어요. 일주일 뒤 물류센터에 합격했습니다. 야간 근무였죠. 익숙한 시간대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죠. 성민아, 전화 좀 받아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읽고 지웠어요. 2달째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성민아, 어디 있니? 부산이요. 왜? 새로 시작하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밥은 잘 먹고 있니? 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3달째 성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형, 대출금 갚았어요. 이제 됐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왔죠. 형, 연락 좀 해주세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송금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했어요. 11년 동안 매달 5일마다 빠져나가던 70만 원. 이제 제 통장에 남았죠. 신기했어요. 잔고가 줄지 않는 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류센터 일은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저축도 조금씩 했죠. 매달 50만 원씩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처음으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옮겼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봤어요. 평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카페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문서 하나를 열었어요. 제목은 11년의 기록이었죠.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2014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송금하던 날들, 반지하에 살던 시간, 초대받지 못한 결혼식, 모든 걸 글로 남겼습니다.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읽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죠. 제가 살았던 시간을요. 3개월 동안 썼습니다. 매일 밤 카페에 앉아서요. 원고는 200장이 넘었죠. 완성하고 나니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관하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3주 뒤 연락이 왔습니다. 출간하고 싶습니다. 담당 편집자의 말이었어요.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초대받지 못한 장남이었죠. 표지는 심플했어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서점 한쪽 구석에 꽂혀 있었습니다.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가끔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충분했죠.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부산에 살고 있어요. 물류센터는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일합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에요. 손님들은 친절하고요. 주말엔 바닷가를 걷습니다. 혼자요. 파도를 보며 생각해요. 행복한가? 글쎄요. 확실한 건 더 이상 텅 빈 느낌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궁금합니다. 성준이는 잘 살고 있을까? 아버지는 건강하실까? 어머니는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아요. 궁금해도 괜찮아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어제 카페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성민 씨, 고향에 가족 있어요? 있긴 한데 연락은 안 해요. 왜요? 그냥요. 이제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더 이상 형이 아닙니다. 장남도 아니고요. 그냥 박성민이에요. 부산에 사는 카페 직원. 가끔 글을 쓰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여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네.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회복이구나. 화려한 반전도 아니고, 극적인 화해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제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게 제가 되찾은 인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